원래 굉장히 얼굴이 작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작게 보이라고 제가 굉장히 지금 하면 앞으로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애티튜드가 남다르다라는 거, 이 별다쌤이 그렇다는 거 꼭 한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다쌤의 사업 고민 상담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내용을 좀 더 전문가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직원관리 또는 노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바쁜 시간 쪼개서 출연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참여해 주신 우리 노무사님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BS 컨설팅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 노무사 남미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자영업자분들을 좀 최근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각자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애로사항들이 참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점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직원관리 문제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들의 문제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도 좀 찾아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니까 새로운 을질에 대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고,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답을 좀 드리는 것보다 우리 노무사님이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좀 요청을 드렸어요. 신문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사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자가 과연 또 약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최근에 나오는 을질과 같이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부분으로만 해석해서 하는 것이 결코 옳은가? 자영업자의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당하고만 계셔야 되느냐? 공인노무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근로자들만을 위한 직업도 아니고 회사를 위한 직업만도 아니긴 한데 오늘 저희의 만남의 취지가 아무래도 사업주분들의 자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체적 접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행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에서 폭행은 그 형법상의 폭행보다 좀 더 수위가 높게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최대한 신체적인 접촉, 불쾌함을 만드는 접촉 피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이고, 표현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어깨를 다독거린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지금은 사실 성적인 관련된 문제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습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폭행을 떠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또 생겼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관계 우위나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불합리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했어요. 한 달 동안 일하기로 했어. 갑자기 일주일만 일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그만두게 됐어요. 자기는 일주일 일했으니까 돈 줘. 그러고서는 이제 문자 하나 틱 보내죠. 그리고 나서 잠수 타요. 당연히 근무한 기간만큼 제공하는 건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분 나쁨이 이제 생기면서 서로 사실 시시비비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그냥 자영업자분이 각자들이 그냥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퇴사라는 게 네. 직원분 입장이 있고 회사 입장이 있잖아요. 네. 직원분들이 정말 좋은 이직 자리가 생겨서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그곳이 맞지 않고 너무 힘들게 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퇴사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일이 손에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공석이 생기면 생산성도 안 나고 제로고 또 채용을 만약에 실시를 하시면 면접이나 이런 시간이나 뭐 유무형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으실 텐데 작게나 아니면 크게나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이제 업무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출근하게 할 수 없냐, 빨리 나오게 뭐 어떻게 연락을 계속 하면 안 되냐, 강제 근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서 그거 위반이 되시면은 형벌이 좀 높아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랑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 대상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민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회사에서 그 직원이 빠짐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가 측정이 되겠지만 또 그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실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는 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세 세 번째. 번째로는 예. 네, 떨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무단 퇴사에 따른 실손해액이 발생되는 경우 민사상, 뭐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약정 문구를 넣어서 근로자분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것도 해주셔야죠. 그렇죠. 4개 준비하셨어요. 하려고 했어요. 네 번째는 네. 퇴직금 관련된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을 하셨다는 거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 만약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갑자기 저 그만둘게요 하고 무단으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네. 안 줘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퇴직 전에 무단 결근을 하신 게 돼서 퇴직금 산정하는 금액이 이제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산정 기간에 대한 뭐 그동안의 평균적인 소득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시급에 비슷한 그런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돼요. 법정 퇴직금을 사용하시는 사업주분들한테 해당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때보다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불이익은 주실 수 있어요. 제 사업을 지금 22년, 2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제일 친근한 전문가분이 세무사, 회계사, 뭐 안 좋은 일 때 만나는 변호사, 최근에 일의 특성상 변리사분들 제일 안 만나게 되는 게 노무사분이신 것 같아요. 노무사분들이 어떤 일일 때 무엇을 도와주시는지를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변호사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노무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노무사님들이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일단은 저의 그동안의 업무 위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사노무에 관련한 컨설팅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로계약서를 그냥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나오는 이제 노동 문제적인 이슈를 보호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표준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꼭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급여를 어떻게 체계를 만들 건지 이런 급여 테이블에 대한 세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연차 유급휴가 당연하게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막상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제도 정비나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최근에 취업규칙 관련해서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뒤늦게 하셔가지고 공문을 받으셨다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사업장에서 직원분이 자발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그만 나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게 그냥 당사자 간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등 이제 구제 신청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그 노무사들이 대리를 맡아가지고 그 상황일 때 변호사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노무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오늘 좀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산재도 저희 업무 범위 당연히 포함이 돼서 뭐 산재 뭐 발생을 했다 하면은 요양급여 신청 같은
같은 거에 대한 신청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 후에 산재가 발생을 하면은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거를 꼭 30일 내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모르셔서 그렇지 이게 약간 접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신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까 전에 이제 문제가 소지가 되면 변호사님들이 떠오르고 또 세무사님 통해서 또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님의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노무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았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노무사님들 찾아봐서 상담하시고 또 도움받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죠. 네, 짧은 PR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제 경험상 아까 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제 경험치를 좀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 요건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에 사례처럼 퇴사 문제, 그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인원이 만약에 빠지게 되게 되면 그걸 대처하는 걸 순간적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뽑는 거를 되게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하는 이제 기간도 상당히 길고 특이한 이제 제가 조항을 집어넣은 부분이 제가 퇴사를 요청할 때도 상호간에 상당히 시간을 보장하고 퇴사를 시키는데 거꾸로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7일이나 14일 이내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맞춰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삽입을 시켰고요. 거기서 만약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사자가 집니다 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고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나 또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지도 먼저 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 됐는데 이렇게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거나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도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당연하죠. 그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무슨 조건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있는 게 근로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어야 그나마 그게 인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의 특수성이 있으시면 거기에 반영하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도 무지막지하게 다 넣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형법규 위반 안 하는 기준 선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오늘 얘기가 좀 더 알차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문제를 진짜 미연에 예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터지고 그게 사건화 이슈화 되면은 그 비용이 훨씬 더 그걸 덮기 위해서 몇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뉴스에서 요즘에 그 노동법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애초에 아예 그냥 난 몰라, 난 나중에 급해 이러시면은 그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경영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사 하나라도 먼저 눌러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가장 이제 우려도 되고 이제 관심이 많이 되는 게 올해 11월에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이 돼요. 임금 명세서 혹시 아세요? 대표님? 아니요. 뭐지? 급여를 받으시면은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공제됐고 급여 명세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가 법정 명칭으로 이제 임금 명세서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는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존에는 이제 재량적인 상황이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그게 의무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연도부터예요. 단순히 대표님께서 기체를 하시는 그런 업체라던가 단순한 기장 같은 거를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만 나오게 급여 명세서를 뭐 교부하셨던 곳이라던가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하다못해 전화 상담이라도 하신다거나 이렇게 의견을 구하셔가지고 미연을 방지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자영업자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꼭 먼저 제가 체크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단기 근무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미루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되시는
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이 돼요. 그게 비슷비슷하게 금액들이 되다 보니까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도 앞으로 내년 금액이 헷갈려서 그런 실수가 나와서 이제 지급하실 때 애로사항 되니까 항상 이제 그 부분 체크하셔라는 거고, 또 의외로 이게 해외에는 별로 없는 사례이긴 한데 주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내에 이게 나중에 또 계산하는데 되게 헷갈리는 이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항상 검토해서 사전에 문제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사실 먼저 좀 지켜도 사전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발생해서 됐을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노무사님들이 찾아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대처 해결하시는 것이 혼자 마음 졸이고 막 뭐 인터넷 자료 찾아서 뭐 그렇더라 막 하는 것 같고 믿고 막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노무사님 출연해 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출연해 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런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라 떨렸는데 재밌네요. 혹시 뭐 기회 되면 자주 뵙는 걸로. 다음에 촬영하실 때는 카페에서 촬영하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별다쌤의 사업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름 생각해온 게 막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쓸모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